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자신은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정치인이 아니라면서 이 당대표 출마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어제 중단했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소방침이 굳어진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과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태국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지만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석 달 만에 일보다 낮아진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한 주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입국자는 5명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을 산 20, 30대 비중이 전체의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급등으로 이른바 영끌 매입이 줄면서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1.7%로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해서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주요 하천이 위험 수위까지 치솟으면서 3,4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끝으로 성남FC 의혹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치면서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매듭을 지을지가 관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우선 오늘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분석할 분량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12시간 조사를 받긴 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미리 검찰에 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들의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행정결정과 기업들이 광고 효과를 노리고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맺은 건 별개의 결정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증거 정황이 아니냐며 제시한 문건에도 이 대표는 모른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 같은 결정들로 성남 시민의 이익이 커졌다는 논리를 대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가성 후원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도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마땅히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다음 절차, 신병 확보 시도 아니면 기소일 텐데요. 검찰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세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실무진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9월이었는데 이후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다른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쌓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과 성남FC에 후원해달라는 요구를 실제로 받았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수사팀은 성남FC가 받은 광고비가 모두 160억 원에 달해 이 대표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앞세워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것도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에 앞서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제 나설지를 두고는 검찰은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제 실패하는 건 물론이고 수사를 향한 비판이 더욱 커진다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성남FC 의혹과 묶어서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대인입니다. 어제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아 검찰 정권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대출 탕감 발언이 포퓰리즘이겠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인천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 이튿날인 오늘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인천 신항을 찾아 무역 적자와 수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위기인데 대통령실은 권력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제 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치 검찰에 맞서 당당히 임했다며 굴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야당 탄압 수사람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대표가 권력을 갖고 편을 먹으면 처벌이 용서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기소돼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함께 검찰청사를 찾은 것을 두고 세를 과시해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과시하면서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이게 오늘의 참담한 제1야당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저출산위 부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는데요.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저출산위 부원장직 사이에 계기가 된 대출 탕감 발언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며 국회의원이 부원장직도 겸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좀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했었는데요.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럴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오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는데요.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는데요. 여전히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 지지율 선두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해 당권 구상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계속해서 중대선거구제 같은 이 선거법 개혁 관련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이 선거제와 개헌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개혁 로드맵과 개헌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 여러 개를 만들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집중 토론해 오는 3월까지 결론을 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행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운도 띄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선거제 개정을 주관하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도 오늘 회의를 열고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매주 소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제도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3월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가운데 여당 지지층은 차기 당대표로 나경원 전 의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30.7%는 나경원 전 의원을,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18.8%, 유승민 전 의원을 14.6%, 안철수 의원을 13.9%로 꼽았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나경원 전 의원 15%, 안철수 의원 11.4%, 김기현 의원 8.8% 순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태국에서 모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태국 관계 당국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소환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쌍방울 그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힌 건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현지 경찰 주재관이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경찰 이민국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국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지난해 초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현 회장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붙잡힌 건 공교롭게도 자신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쌍방울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전 출국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외에도 배임, 횡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향후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비슷한 전례를 보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 전 회장처럼 검찰 수사 직후 해외 도피한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초 태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 아직도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기 송환 난항 전망에도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가시화한 만큼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신문에서 서 전 실장의 정무적 책임은 고 이대준 씨의 이탈 경위와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월북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면
다른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올해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잦은 월북을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미조치, 미구조로 인해 우리 국민이 사망한 데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낮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양 국장 등은 3년 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 측근인 정책위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양모국장 그리고 차모과장과 공모해서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무역 수지가 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39억 달러, 수입은 20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수출은 0.9% 감소한 반면 수입은 6.3%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30% 줄어든 데 비해 자동차는 52%, 무선 통신기기는 44% 늘었고 중국 수출도 2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81만 6천 명 늘어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8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88만 2천 명이 증가한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직원을 뽑을 예정인 기업 10곳 중 7곳은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44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9곳이 40살 이상 중장년을 뽑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희망 직종은 서비스직이 24%로 가장 많았고 단순 노무직, 설치와 정비, 생산직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서 어떤 다짐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목표를 세우는데요. 헬스장들도 매년 연초 특수를 기대하지만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또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서 헬스장 운영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헬스장 나가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네, 새해엔 보통 운동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늘어 헬스장이 붐비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종종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운동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편인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과는 다르게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연도랑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의 이번 달 회원 수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용자 수가 감소한 건데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고금리 여파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헬스장과 카드사들이 맺고 있던 제휴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이곳에서도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단축됐고 소비자들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만큼 선뜻 헬스장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T 같은 경우
또 저도 이제 막 예전에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럽고요, 전반적으로. 또 고물가 상황 역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7을 1년 새 5.1%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소비자들도 여가 활동 씀씀이를 줄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고돼 헬스장 운영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스장 샤워시설부터 난방, 운동기기 등을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운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부담은 상당히 많이 크죠.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많이 크고.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1월에는 전국의 헬스장이 잘 된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헬스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요즘 전세 세입자가 귀해졌습니다. 집주인이 갑이었던 전세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붙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전체 갱신 계약의 13.1%가 전세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춘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줄다 보니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이전보다 계약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재계약 때 전세 보증금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목돈이 없다면 부담이 되겠지요. 결국 역월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월세,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하락분만큼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건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기존 계약자와 계약하는 게 낫다는 거겠지요. 이처럼 전세 수요는 줄었지만 금리 인상과 월세 선호로 공급은 늘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공급이 넘치고 높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요. 지표를 보니까 지난 2021년 8월 180 정도였던 지수가 지난해 12월에는 62까지 낮아졌습니다. 결국 세입자 우위 시장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불이 바뀌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거나 가전제품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 깡통전세 우려가 커서 불안한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회사 재직증명서, 또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 면접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전세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돼서 전셋값 급락을 견디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일대에는 건축왕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 수천 채를 지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2,700여 가구의 전세금을 가로챈 건축왕. 수사 대상이 되자 피해금을 갚겠다면서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갚을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천 채의 주택을 짓고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인천에서 소문난 개발업자로 종합건설 회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입주 건물에는 여러 달째 관리비가 미납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회사 직원들이 한순간에 야반도주하듯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실제 소유주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가 남 씨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런데 건축왕은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갑자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약속합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자신이 외부에서 활동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먹혔는지 지난달 말 건축왕을 포함한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건축왕은 이미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왕이 인천 일대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지으면서 받은 금융권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투자했다는 인천의 또 다른 오피스텔과 강원도의 한 개발 사업장도 이미 사업권이 금융기관 등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 피해를 본 사람들은 2,7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600여 가구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2,200여 가구도 순차적으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건축왕 일당의 자산이 파악되고 압류하는 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 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수천 명 피해자들의 피해금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도 평균 30% 아래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 28만 359건 중 20대와 30대가 매입한 경우는 7만 9,485건으로 28.4%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평균 31%에 비해서 2.6%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2030 세대의 공황 구매와 영끌 매입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행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석 달 만에 1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내 7차 유행은 확산세가 꺾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도입된 뒤에 첫 일주일간의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검사 결과는 도착 다음 날 곧바로 발표됐는데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거주지 보건소 검사는 결과 확인 등의 시간이 걸려 오늘 첫 주간 단위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중국발 입국자 5,600여 명 가운데 1,10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9.6%로 확인됐습니다. 즉 중국에서 들어온 전체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입국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겁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 양성률이 21.9%로 가장 높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은 17.9%입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내국인은 479명이 확진됐고 양성률은 19.1%입니다. 입국자 가운데 검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700여 명은 대부분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 확진자에서 검출된 변이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었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계열이 97%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감소세로 진단하고 있지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343명으로 어제보다 5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4,0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33,000여 명씩 적고 수요일 기준 11주 만에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주간 단위로 봐도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만 9천 명대로 전주 대비 9.6% 감소하는 등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확진자 발생과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발생은 전주보다 2.9% 증가한 하루 평균 5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라며 다만 국내외 여건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해 해외 상황과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주요 도시 화장장 주변이 오가는 차량과 대기줄로 가득한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방역 규제 완화 이전인 지난달 6일과 24일 사진을 비교해 보면 화장장 주변으로 사람과 차량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고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각종 방역 규제를 해제한 12월 7일 이후 자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0명 미만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하루 5천 명에 가깝습니다. 네, 어제였죠. 중국 정부가 갑자기 우리 국민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많이들 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보복성 조치 배경은 무엇이고 또 향후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가림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네, 뭐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긴 했지만 중국 대사관이 발표를 한 거죠. 외교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은 외교부 직속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문구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네. 과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 한국의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비자가 발급 중단된 건데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비자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비자와 이제 공무 상무를 제외한 일반 비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보복 조치로 내려진 조치에 의하면은 일반 비자가 이제 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발급이 안 되고요. 네. 장기 혹은 외무 공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자가 발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광 비자는 계속 중단되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관광 비자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저희가 2020년서부터 조치를 취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비자 발급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중국에서는 이게 보복성 조치로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게 1월 31일까지니까 네. 1월 31일 조치가 끝나면 중국도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단기 여행 비자를 하는 그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의 문제고 또 중국 현지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1월 22일서부터 춘제 연휴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면은 이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마 중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1월 30일까지 규제를 해왔던 내용들은 아무래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근데 오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지시였다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여부에 따라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 나쁘게 보면은 이제 우리를 길들이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변경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과학적이냐 그리고 의학적인가에 대한 근거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외교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 일본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한 행동으로서 이제 맞대응이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보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중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국을 아주 불허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모로코 같은 나라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뭐 반드시 상호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에도 비자 발급 절차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고는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 취한 조치랑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본의 조치가 우리보다는 조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48시간의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서는 72시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국하는 경로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뭐 모든 공항을 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4개 공항만 이제 입국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사항을 떠나가지고선 보복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유사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중국의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좀 황당했던 것은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유럽, 뭐 호주, 뭐 16개 나라가 넘는 주요국이
다 공통으로 하는 조치인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집어서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이건 외교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방역이 근거가 되긴 하겠지만 외교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적인 조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됐을 겁니다. 네. 그중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미 간의 스탠스 그리고 대중 관계에 있어서의 스탠스도 고려가 됐을 것이고요. 예. 또 12월 말에는 우리의 의원들이 이제 대만을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촉발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방역 자체에 대한 문제점, 특히 중국이 11월 11일서부터 급작스럽게 완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에 대한 예. 우리의 판단 이 모두 고려가 됐는데 중국은 그 조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교적인 조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한국, 일본 같이 친미 동맹국들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들 취할 수 있을까요? 유럽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유럽 공동체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장하고 나오는 입장이 우리랑 같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통제 관리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유럽 나름대로의 또 계산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유럽의 어떤 경제 상황도 굉장히 고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가 입을 좀 타격 좀 한번 짚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을 타격은 경제적인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리세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아무래도 중국과의 교류 상황 속에서의 경제적인 어떤 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격을 입는다라는 것은 중국 역시도 충격을 입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충격에 흡수라는 측면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정치적인 것이 고려돼 가지고선 나타난 현상적인 결과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 앞으로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취했던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들이 여러 번 나타났었거든요. 예.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본적인 노험에 의해 가지고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중국만의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보지 않고 여긴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 사드 보복처럼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혹시 더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당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사드와의 관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사드는 기업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리고 인민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모두 제한 조치에 걸려 있는데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적 교류에 국한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중국의 이러한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관계로의 회귀 혹은 양국 간의 관계가 새로운 도약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중국이 그러면 이번 조치를 자 지금 뭐 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국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주재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재원들이 이미 발급받은 비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것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겁니다. 장기라는 전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일반과 공무 외교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장기라는 측면에서는 교류,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요인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약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업계도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여행 항공업계 쪽은 어떤 타격이 입을까요? 여행 항공업계는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항공편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라고 하면은 보통 상당 부분은 여행. 네. 그리고 인적 교류 이런 것이 근반이 되는데 그러한 그 기반을 모두 중국이 차단을 했기 때문에 여행업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네. 문제점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지금 가장 높잖아요. 네. 예, 미국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금전적인 예. 측면에서의 득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 무난하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네. 이 무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합리성을 버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내려진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과연 이성적이냐,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성적이라 그러면은 이러한 조치가 보편 타당해야 되는데 보편 타당하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보편 타당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자, 확진자와 사망자의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25일서부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일 당일날 한 명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믿지 않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과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합리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에 우리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름 넘게 이어지는 수색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고 이기영의 거짓말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대로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범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지난달 27일부터 시신 수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동대와 드론 등을 동원하고 수색 범위도 한강 하구까지 넓혔지만 보름이 넘도록 허탕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즈음 내린 폭우로 시신이 이미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놓고 이기영이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초래해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살인범죄에서 시신은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사망 시각과 살해 방법 등을 추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가 숨진 게 맞는지 타살된 건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살인 혐의 입증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바다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탓에 끝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장소 곳곳에서 피해자 혈흔이 나온 데다 여기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며 살인의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겁니다. 결국 얼마나 확실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혐의 입증의 관건입니다. 혈흔과 그 가족들과의 그 DNA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보강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기영의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물증은 혈흔 정도.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당분간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 여자친구 살해에 대해선 시신 없는 살인으로 기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재작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북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23살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지난 2021년 2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시신을 숨기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죄로 2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의 재판에서 원심 판단인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1년에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후 베트남으로 건너간 2009년엔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의 이용자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어제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객의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의 기밀 문서가 나왔습니다. 앞서 문서 유출 파문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롱이 이어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 위기가 닥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밀 문서가 나온 대로 알려진 곳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사무실을 중간선거 전까지 썼습니다. 기밀이라고 표시된 건 상자 3-4개 정도인데 부통령 시절 문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란이 관련된 정보 보고 등이 담겼습니다. 바이든의 변호사가 먼저 확인해 국립문서 보관소에 보고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as briefed about this discovery and surprised to learn that there were any government records that were taken there to that office. But I don't know what's in the documents. My lawyers have not suggested I ask what documents they were. 미 법무장관은 존 라우시 주니어 시카고 연방검사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트럼프 때 임명한 인물입니다. 문제는 발견 시점입니다. 중간선거 엿새 전 기밀 문서를 확인해 보고했는데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건 민주당을 도와준 게 아니냐며 공화당은 이미 정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연방수사국 FBI는 바이든의 집들, 특히 백악관을 어떻게 할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집에서 나온 기밀 문서와 양과 질, 또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재선을 고민하는 바이든에겐 최악의 정치 위기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비 지출 증가에 따라 소련 해체 이후 역대 2번째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정부회의에서 작년 재정 적자가 약 59조 3천억 원으로 러시아 경제 규모 대비 2.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소련 해체 이후 역대 2번째로 최대 적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경제가 위축됐던 2020년에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공식 승인 아래 수입되는 첫 번째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가 미 석유회사 세브론에 할당한 첫 번째 원유 50만 배럴이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출발했습니다. 이번 원유 수입은 미국이 그동안 금지했던 세브론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을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데에 따른 겁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 복귀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는 영국 런던이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 업체 일릭스가 공개한 글로벌 교통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 도시로 꼽힌 영국 런던에서는 운전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156시간을 길에서 보냈고 미국 시카고가 155시간으로 파악돼 2번째로 막혔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태국 방콕이 67시간, 타이완 가오슝이 25시간으로 집계됐고 서울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오남이 감돌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8도로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봄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경기와 대구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그 밖에 중서부 지방도 오전 한때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온화한 남풍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고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내일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겨울비치고 양이 제법 많겠고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날씨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자신은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정치인이 아니라면서 당대표 출마를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